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알아야 할 안보 이슈로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그 자체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자, 왜 디펜스 프라임에서 출산율에 주목하는 걸까요? 바로 출산율이 병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구 절벽 시대의 병력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풀어볼 인구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병력 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중대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조관호 책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죠, 지금? 예,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한 30년 이상 병력 운영과 병력 구조를 연구해 왔고요. 네. 작년에는 국방연구원에서 국방 데이터와 AI 분야에 데이터 연구 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요즘에 이게 출산율 낮다는 보도 나올 때마다 병력과 연결해서 그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아마 그게 거의 제 직업이죠, 뭐. 네. 짚어본 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저출산입니다. 흑사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고요. 우리의 인구 문제가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것처럼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썸네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아시죠? 예.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어요. 예. 이게 한 교육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UCSF 로스쿨 교수님 그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이 한국 얘기를 딱 듣더니 한국 인구 출산율 0.78 이하야? 망했어요. 얘기했는데. 자연 소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한 명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1998년까지 이제 1.5명 정도에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이제 한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심각해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요 방송 나왔을 때가 이게 2022년 출산율이 0.78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좀 있으면 0.6까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반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원래 이제 인구 소멸 국가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그 옥스퍼드의 그 데이비 콜먼 교수가 2006년에 그 얘기를 했죠. 당시 한국 출산율이 1.13인데도 그걸 가지고 야, 이거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얘기하면 야, 이제는 더 떨어졌잖아요. 1.13보다 0.7까지 떨어졌으니까. 야,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에 2750년에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한 평가는 맞는데 자, 어쨌거나 이 인구를 반등시킬 만한 어떤 정책을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그것도. 그렇죠. 5년 정도 안에.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지금 뭐 운이 좋아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거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인구가. 예. 참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흔치 않은데 인구 감소의 원인을 뭐라고 짚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젊은 세대가 좀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집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입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너무나 그런 기준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늦어져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일자리 그 스펙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이 사회 진출도 늦어지고 그러고
그럼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남녀 간에 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줄어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오른 나라에서 과연 야, 뭐 너 집 해가지고 해서 어디서 살 수 있냐? 둘이 같이 살고 그다음에 애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가요 인구 절벽에 직면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절벽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원래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는 2014년에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썼던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인구가 갑자기 준다는 말인데 그 당시는 주로 생산 가능 인구, 그게 갑자기 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심해지면 이런 것들의 용어들이 또 파생되는 게 학령 인구의 절벽, 병력 자원의 절벽 이런 워딩들이 지금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학령 인구의 절벽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부터 10년 후에 걔네들이 크면 이제 그렇죠. 또, 딱 10년 후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되는 한 10년 후에 2035년 그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병력 자원 절벽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력 자원의 절벽이 있을 것이다. 우리만 이런 거예요?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도 뭐 애기 안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근데 의외로 보면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 처음으로 80억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뭐 한 매초 4.3명이 출생하고 2명이 죽는다. 결국은 미국 뭐 느리게 증가를 하긴 했는데 우리 미국 하면 그냥 이 사람들 되게 막 뭐라 그럴까 막 즐기는 것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국 문화가 굉장히 가정적인 문화거든요. 가정 위주로 가고.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도 0.53% 증가를 했어요. 0.53% 증가를 한다. 증가는 계속 한다는 거죠. 예. 뭐 중국, 유럽 다 인구 감소 문제 있는데 이 문제는 원래 대한민국이 뭘 해도 빠르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빠른 거예요. 안 낳는 것도 빨라. 안 나는 것도 빠르고. 자,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내년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 넘어요. 1,0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다음에 50년 뒤에는 국민들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년 전부터는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많은 거의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50년 뒤에는 매년 5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 소멸국가 1호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문 닫는 초등학교가 많다는 건 좀 익숙한 뉴스인데 그 병력도 심각합니다. 올해부터 세계사단의 신병 교육대가 해체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입대하는 인원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입대하는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2014년, 지금은 딱 10년 전에는 27만 명 정도가 병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2022년에는 한 18만 명 정도가 입대했으니까 한 9만 명 정도가 줄었죠. 그런데 그 시기는 그게 이제 국방 개혁에 의해 병력도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복무 기간도 단축이 되고 거기다 학령 인구도 줄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고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50만 병력 감축을 완료했고 이제부터 모자르면 말 그대로 50만을 못 채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쭉 그걸 추계를 해보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18만 명인데 한 16만, 17만 명? 그 정도 입대가 가능한데 문제는 2035년 아까 말씀드린 그 절벽 시기가 되면 매년 1만 명씩 줄어서 2040년 되면 한 10만 명 수준밖에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27만 명에 비하면 40%가 주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입대 자원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병력을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병력 감축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국방 개혁에 의해서 병력 감축을 해왔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에 계획을 세워서 68만에서 저희가 지금 50만으로 이미 감축을 해왔고 왔습니다. 해왔고 왔고 지금 저희가 50만 명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력 자원 감소에 의해서 네. 지금 저희가 쭉 저희 국방연구원에서 계속 병력을 추계를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저희가 예측해 보면 병력 제도에 큰 변화가 없다면 47만 명 정도 50만을 못 채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숫자를 가급적 채우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병역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네.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50만 근처에서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2035년 이후에는 입대 자원이 주니까 당연히 병력 규모가 줄어서 매년 한 1.5에서 2만 명 정도 들어서 2040년 되면 50만보다는 워낙 거리가 있는 35만 명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예. 특히 이제 국방부, 각군, 카이다 지금 종합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대응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무리 군이 디지털화 된다고 해도 최소한 필요한 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정 최소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협을 어떻게 상정하냐에 따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공자 대 방자를 생각했을 때 공격하는 사람이 셋이라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적의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20만이다. 그러면은 최소 40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근데 이거 재밌는 연구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건 조금 상황을 저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 가서 거기서 이제 안정화 작전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상군만, 뭐 공군해군 다 빼고 지상군만 26만에서 40만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들어가서 전투하는 병력이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는 거의 그만큼의 병력이 또 후방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전시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이 남성 60대 이하까지는 전부 다 징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숫자가 과연 이게 맞냐? 이 정도 병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냐? 예, 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이 병력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연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적절한 병력 규모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안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걸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를 병력이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뭐 워게임 모형들, 그다음에 수리적 모델들, 뭐 외국군 사례, 통계적 방법 등 굉장히 많은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절한가에 또 대한 상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방 개혁이라는 법률에서 우리 군이 한 50만 명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일단은 그게 우리 안보를 어떻게 보면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예를 들면 2040년에 미래 안보 상황, 그다음에 무기 체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구조 이러한 걸 전제를 하고 병력 수가 바뀔 때 어떻게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 아니면 국방의 임무 수행 능력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측정을 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는 병력 구조를 찾는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전쟁 수행 능력, 국방 임무 수행 능력 어떻게 이걸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현재 수준의 이상을 전투력을 아니면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병력 규모를 찾고 있는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뭐 다 징병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대우하자. 모병제를 실시하자. 실제로 그런 나라들도 꽤 많고요. 네. 모병제를 채택했을 때 징병제와 비교해서 어떤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위 will to fight. 그러니까 소위 싸우려는 의지.
왜냐하면 모병이라는 건 자기가 그걸 개인의 자유의사로 예. 이거는 나는 군이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아. 뭐 명예로와 혹은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생을 살아갈 거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병제가 성공적이려면은 그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병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냐 하면은요, 약간 사회적으로 좀 소외를 받거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계층이 학비를 버는 개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대학원 교육.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고. 나이를 놓아주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뭐냐면 이런 국가들은 군대를 평상시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군인에 대한 존경심도 굉장히 많고. 많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 전쟁하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명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군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거가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경력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모병제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뭐 그 나라 잘하니까 우리도 잘 될 거다. 이거 굉장히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병자, 징병자 어느 쪽이 더 흐름이 우세합니까? 사실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냉전 이전은 어쩔 수 없이 안보 상황 때문에 대부분 유럽 국가들 같으면 징병제를 거의 유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냉전 끝나고 하니까 소위 이제 국방비도 좀 아끼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의 이 기간을 여기에 묶어서 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모병제를 많이들 바꿨어요. 그래서 뭐 EU 중에서 벨기에 처음에 이제 폐지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2001년, 독일 2011년 다 모병제 바꿨어요. 자, 쭈르륵 말씀드리면 뭐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아유, 너무 기네요. 이제 연습 그만할게요. 폴란드, 뭐 스웨덴. 네.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다 모병제로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집어삼킨 것 자체가 유럽에는 엄청난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에 모병제를 바꾸자면서 리투아니아 막 좋아했다가 바로 옆에 러시아 붙어 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다시 징병제로 넘어오고요. 2010년에 모병제로 넘어갔던 스웨덴 지금 이제 나토에 들어가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2018년에 징병제 도입했고요. 심지어 노르웨이는요. 예. 2016년에 유럽 최초로 여성까지 징병제 포함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징병제로 재전을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만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모병제로 바꾸자 하면서 뭐 얘기를 한참 하다가 모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막상 군대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이거 다시 되돌려야 돼 아니야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대만은 혼란이에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거 이거는 군대를 다시 새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소위 1970년대 그 베트남전 이후에 이 모병제로 전환을 할 때 그때 겪었던 과정과 고통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첨단 무기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거하고 연계돼서 나온 거예요. 병력이 줄기 때문에 거의 거의 한 100만 가까이 줄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 국가의 방어 체제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지만은 국방에서는 이게 능력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방 자체에 부담은 없는데 징병을 모병으로 바꾼다? 이거면은 정말 군대가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징병제 도입을 하자는 논의가 더 불이 붙은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럼요. 모병제 채택한 국가들이 징병제로 재전환하는 이유 결국은 병력난 문제가 클까요? 사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간다는 얘기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결국엔 병력을 대폭 줄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남는 거는 병력 충원 문제가 남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모병제 국가인 경우에는 총 인구 대비 한 0.2% 밖에 병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거의 없고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0.2%. 아니 그렇다면 우리 안보 환경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 그걸 우리나라 인구를 대비해서 보면은 그게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산출이 됩니다. 예. 택도 없네요. 지금 저희가 50만입니다. 50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징병제를 통해서 모병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거의 3배 내지 5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 병력 규모를 대폭 줄여야 되는데 10만 명대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금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 빼고 총 13.5만입니다. 그 규모를 갖고 우리 군을 전체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내년에 몇 명의 병력을 우리가 모집할 줄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의 어떤 군사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병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안보 상황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징병제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사치네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렇죠. 2040년 되면은 36만? 35만? 그러면 지금부터 15만 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간 뭐 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10몇 년간 그래도 뭐 한 16만? 18만 이 정도 줄였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완전히 맥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규모가 68만에서 50만 주는 거랑 58만에서 이 35만, 6만 가는 거는요, 퍼센테이지가 틀려져요. 그렇죠. 자, 지금 해외 그 언론들이 우리나라 출산율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반도의 안보만이 아니고 세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CNN이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이 예비군입니다.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조언인가요? 예, 그렇게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야 될 것 같고 결국 인구 절벽에 의해서 상비 병력을 저희 감축하게 되면 상비 병력의 역할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예비 병력의 역할이나 그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예비군에 대해서는 정예화 노력이 많이 있지만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지 현재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저희 지금 동원 예비군이 한 2박 3일 정도 1년에 훈련을 하고 지역 예비군은 하루 정도 소집 훈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가서 열심히들 하세요? 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기억에 의하면은 저 때는 열심히 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가서 모여가지고 다들 가라면 막 주머니 손 놓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훈련들을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는 뭐냐면 1시간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훈련 열심히 해서 잘하면. 근데 바짝.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이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상당 부분 허수라고 보거든요. 현재 같은 운영체계 하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CNN이 예비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의 예비군과 미국의 리저브 아미와 대한민국 예비군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리저브 아미는요, 거기는 직업이에요. 일종의 파트타임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돈도 제대로 빡빡 나오고, 그 다음에 너 얼마 이상 당연히 의무도 해야 되고, 심지어 뭐냐면 전쟁 나면은요, 리저브 아미 자기 직업하다가 직장 내비두고 전쟁도 나가야 됩니다. 양호 박사님 할 수 있어요? 저 하라면 해야죠. 기억나요? 당연히. 이게 총 쏘는 것도 기억나요? 지금 뭐 열심히 봤어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예비군이란 용어 자체가 그쵸. 해외 CNN 같은 곳에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근데 CNN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 준직업 예비군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준직업 의무군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직업처럼 하는 거. 파트타임 잡. 예를 들어서 예비군 간부 비상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군 간부 출신들이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실제 자기가 간부가 돼서 거기서 통제도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뭐 해주고 딱 1년에 이제 한 30일 정도 이렇게 복무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도 제대로 지불을 해주고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긴 파트타임인데 1년에 30일 갖고 좀 되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2022년부터는요, 조금 더 본격적인 파트타임이 생겼습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1년에 최대 18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예. 자, CNN이 두 번째로 제시한 대책은 저에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성 징병제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예민한 사안이라서 참 어려운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초를 마련한 사람들이 바로 유럽의 공주들입니다. 딥하고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2년 전 서거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분필자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2차 대전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군용 차량 정비 부대에 소속돼 차량 정비사 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데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최초의 여성 왕실 멤버라고 합니다.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국에서는 명목상 국왕이 군대의 총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여왕이 될 공주들 역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현대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기꺼이 군대에 입대한 공주들이 있습니다. 왕관 대신 군무를, 드레스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는 3명의 공주들을 딥하고에서 만나봅니다. 먼저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레오노르 공주부터 만나볼까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장녀이자 왕위 서열 1위인 레오노르 공주. 올해로 만 18살인 그녀는 레오노르마니아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자국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는데요. 남자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는 한 6대조 할머니 이사벨 2세 이후로 약 200년 만에 스페인의 여왕이 될 예정이랍니다. 지난해 8월 레오노르 공주는 사라고사의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죠. 이곳에서 1년간 훈련을 받은 뒤 해군 사관학교와 제너럴 에어 아카데미에서 1년씩 중위로 복무하게 된다고 하네요. 6해공 군사훈련을 모두 받는 셈입니다. 레오노르 공주는 현재 영국 웨일스의 애틀랜틱 칼리지에 재학 중인데요. 군 복무를 마치면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씩씩한 공주님은 바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의 딸인 살마 공주입니다. 올해로 24살인 살마 공주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 있는 국제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아버지를 따라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는데요. 살마 공주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답니다. 바로 2018년 요르단 왕립공군의 임관, 조종사 훈련 과정을 통과 후 2020년 요르단 여성 조종사 2로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요르단 최초로 군사 훈련을 받은 여성 파일럿이 된 건데요. 이 특별한 재능을 살려 작년 12월에는 공중물자 투하 작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공군기에 의료물자와 보급품을 싣고 날아가 가자지구의 요르단 야전병원에 전달해준 거죠. 함께 작전에 참여한 공군들과 비행기 안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늘을 나는 군인 공주님이라니 꼭 영화 속 주인공 같죠? 달콤한 초콜릿의 나라. 벨기에에도 군에 자원 입대한 용감무쌍한 공주님이 있습니다. 벨기에 필리프 국왕의 장녀로 왕위 계승 1순위인 엘리자베스 공주인데요. 브라반트 여공작 전하로도 불리는 그녀는 2020년 18살이 되던 해 왕립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경호원이 한 명 따라붙긴 했지만 공주라고 해서 특혜는 없었답니다. 동기들과 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았고 식사나 청소도 일반 생도들과 똑같이 했다네요. 위장 크림을 얼굴에 묻히고 진흙탕을 포복하고 완전 무장을 한 채 행군하는 공주의 사진은 SNS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왕위 서열 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가 즉위한다면 벨기에 최초의 여왕이자 여성 육군 총사령관 칭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입헌군주국에선 공주가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는데요. 공주이건 왕자이건 왕위 계승자가 되기 위해선 군 경력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군주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왕실의 전통인 셈이죠.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선 공주에게도 예외 없는 왕관의 무게. 다가올 미래전에서 전사가 된 공주들은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로블레스 국방장관이 여성들의 입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성들 입대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고 인구가 한계가 있고 남자의 숫자가 한계가 있다면 그다음에 여성이 그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징병제 국가 같은 경우는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은 국민이고 저건데 우리만이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본인이 정말 아니 나도 그냥 그 뭐 징병으로 가서 남자랑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최소한 그분들이 가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창구는 국가가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겠나. 여성 전투력에 대한 시각에도 좀 변화가 많아졌다고요? 예, 특히 뭐 최근에는 뭐 기술이 워낙 발전하니까요. 네. 특히 이제 뭐 사이버, 우주, 뭐 그다음에 전자기, 뭐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은 사실 남녀 차이가 거의 또 여성도 뭐 다룰 수 있죠. 네, 없는 예.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 분야로 전장 영역이 확대하고
또 첨단 전에 전체적인 전쟁에서의 첨단 비중이 워낙 높아지니까 또 당연히 또 지금 어떤 근력보다는 두뇌와 기계에 의한 전쟁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여성의 역할이 뭐 중요성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런 거죠. 되게 보면 이제 어떤 국가들이 주로 하고 있냐를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성이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남성이 30개월, 여성이 18개월 합니다. 그 게일 가도시라고 원더우먼 맞습니다. 주인공도 여분 나왔더라고요. 공부하고. 멋있던데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는 절박함의 증거일 겁니다. 즉 뭐냐면 모든 국민이 남녀 구분 없이 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졸리기 어려운 나라. 이번에 하마스 공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공격하면서 남녀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아까 노르웨이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심지어는 막사도 같이 씁니다. 샤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모병제 시행 중인 나라도 여군들 꽤 많이 들어와서 미군이 한 18% 정도가 여군, 그다음에 캐나다가 16%, 영국이 좀 의외로 져서 9% 정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야, 여군이 되게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한다. 뭐 감시, 정찰, 저격,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전차, 기갑부대까지 여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은 비전투 병과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아까도 우리 조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뭔가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그렇죠.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건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저도 한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부대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그 드론 조종사들이 전부 여성이더라고요. 예. 또 여자들이 이렇게 좀 꼼꼼해요. 꼼꼼해서 네. 그래서 야,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학교 선배랑 싸운 적이 있어요. 남자 선배랑.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릴 때 아니 여자는 애도 낳는데 왜 군대도 가야 되냐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아이도 잘 안 낳는다고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달라진 게 전쟁에 났을 때 나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려면은 난 군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물론 제 입장이 다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꽤 많다. 여성 징병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립되지 못하는 이유가 선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결돼야 된 과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하여튼 지금 여성 징병제는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먼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는 지금 여성은 간부로만 현재 지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7만 명, 전체 간부요. 전체 병력 말고. 간부의 8.8%, 네. 10% 안 되는데 2027년 정도 되면 현재 중기 계획에 의하면 2.9만 명? 그러면 전체의 15%가 됩니다. 또 저희 카이다에서 장기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보니까 현재된 여군을 간부를 획득하는 추세를 쭉 이어진다면 2040년에는 4.6만 명 정도 되면 간부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여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여성의 위상이라든지 여군의 위상이나 역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을 보고 있고요. 여성 징병제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 징병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지금 4번째 내린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병력 자원 절벽 시기인 2040년에는 병력 자원도 문제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인적 자원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 여성을 과연 징집해야 되는가, 그런 합리성, 필요성에 대한 일단 논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느냐 병역의 의무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을 군복무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그런 것이 또 하나 또 큰 저희가 지금 검토해야 될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결국에는 복무기간 문제가 되고, 남자랑 똑같이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남녀 평등이 되면 전체적인 복무기간이 지금도 18개월도 지금 보면 짧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12개월 이하로 검토가 되면 병력 자원 확보나 전투력 측면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맞느냐. 방향이냐, 이러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병력이 워낙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군사 기업을 활용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좀 낯선 개념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 민간 군사 기업은 저보다 양옥 박사님이 전문가인데 제가 좀 먼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PMC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라고 하는 건데 주로 유럽에서 전쟁과 밀접한 분야에 특화돼서 기업으로 지금 군의 업무를 용역하는 이런 형태의 민간 기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감축하면서 전역한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욱더 기업 형태로 그런 업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런 제도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군은 사실은 PMC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방개혁에서 병력을 감축함으로써 군의 업무 일부를 아웃소싱하자. 이런 개념으로 현재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전역 군인의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게 논의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사 지원 분야, 예를 들면 군수, 시설, 행정 이런 분야에서 지금 아웃소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훈련 분야, 군사 훈련 분야도 논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고 아마 논의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 핵심은 군사 작전 분야에 이제 PMC를 도입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형성될 문제도 있고 또 그 어떤 법적 체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신 군사 작전 분야는 PMC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준직업 예비군 그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미리 내놓으셨는데 저는 그 궁금한 게 민간 군사기업 활용이 세계적인 추세인가.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맞는가.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쪽에 이제 무게를 실으셨잖아요. 이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뭐냐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분야가 말씀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PMC를 얘기할 때 일단 먼저 개념을 굉장히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게 PMC는 용병하고 다릅니다. 아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게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용병하면 뭡니까? 그 인류의 두 번째 오래된 직업,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용병의 문제는 뭐냐면 용병은요, 우리 제네바 협약에서 사용을 금지가 돼 있어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원은 그 나라 사람의 출신이거나 그 나라 군에 소속이 된 이런 사람이어야지 소위 전쟁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PMC는 용병이 아니라 뭐냐면 자, 우리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6.25 전쟁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이 뭐였죠? 전투가? 6.25 고지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고지전. 그럼 고지전에서 만약에 그 고지까지 탄약이 안 갔다면 전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탄약을 누가 했냐? 그 소위 노무자들, 지객군들이 가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탄약을 날려줘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선에서 싸우는 혹은 그 기능, 전투 기능을 정말 군대가 가서 싸우는데 같이 쫓아가서 민간인이 도와주는 개념을 PMC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용병과 다르네요. 용병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그 엄청나게 줄어든 인원을 지금 우리 군은 얼만큼 절실하냐 하면 이 모든 인원들을 갖다 행정하는 사람 다 필요 없고 얘들 전부 다 전투병으로 돌려서 다 전투에 임하게 하고 뭐 행정하고 이거 하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지금 군무원 쓰고 있는데 솔직히 군무원도 한계가 있으니 그거를 뭐 하다못해 안 되면 외부에 뭐 용역 형식으로 아웃소싱 아까 말씀드린 아웃소싱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그게 뭐 만약에 군사적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군대와 같이 동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거를 기업 형태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요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을 대비해서 민간 그 인력을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민간 인력 쓰는 규모는요. 지금 아웃소싱 규모는 저희가 그 별도의 통계는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지금 군무원이라는 숫자가 중기 계획에는 2027년까지인가 한 4.7만 명. 그다음에 민간 근로자라는 형태가 있으면 병영생활 상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리 관련된 파트 그분들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1.12만 명 하면 전체적으로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비 병력이 저희가 50만이니까 그 정도 하면 12% 정도. 이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낮은 편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게 아까 말씀 12%인데 선진 외국군, 저희 말 아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미국 국가들 보면은 상비 병력 대비 30에서 50% 정도. 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약간 또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원 성격 부대, 아까 얘기하는 지금 작전 말고 지원 성격 부대에 지금
인력 구성을 보면 현역이 80%, 지금 민간 인력이 한 20%. 그래서 민간 인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민간 근로자인데 20% 되는데 저희가 쭉 카이다라 여러 곳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현역 병력이 한 20%인데 그걸 한 30에서 40%, 즉 현역을 그만큼 줄이고 민간 인력을 그만큼 늘려도 네. 가능하다 이런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출산이 쏘아올린 병력 감소 문제 해결 방안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내놨습니까? 네, 지금 뭐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시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말씀드리면 현재 그 이번 정부는 현재 국방혁신 4.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재 국방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병력 문제는 군구조 관련 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병력 소요, 병력 공급 이걸 균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방 인력 구조를 재설계한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병력 소요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병력 소요를 줄인다는 뜻이겠죠. 거기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방혁신 4.0이 강조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병력 소요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전력이나 부대 구조를 조정해서 병력 소요를 줄이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민간 인력 대체에 의해서 줄이는 문제, 이렇게 병력 소요를 검토를 해서 병력 소요를 줄이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병력을 확보를 즉 병력 공급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는 병력 제도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특히 간부 인력 관리 체계를 좀 더 개선해서 간부를 오래 활용해서 간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간부 현재 50만 명, 병력 50만 명 중에 간부가 한 20만 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큰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네. 병력 소유와 공급을 검토를 해서 아마 전체적인 결과를 2025년에 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 전투에서 흔히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워리어 플랫폼 그리고 드론봇 전투 체계잖아요. 네. 이게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뭐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워리어 플랫폼 한마디로 뭐 미래 보병 체계예요. 이제 우리 이 개인 전투원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내냐. 뭐 이게 기술 기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란 말 자체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워리어가 플랫폼이야? 맞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즉 뭐냐면 병사가 하나의 플랫폼. 보통 공군이나 해군은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함이 이제 일종의 플랫폼이 되지만 사람이 플랫폼이 돼서 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것도 지어주고 저것도 지어주고 해가지고 능력을 끌어올리자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아이언맨이 뭐 하나 뭐 달리면 막 멀리 날아가고 뭐하고 하듯이. 자, 그래서 현재 1단계, 그러니까 3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일단 대단한 거는 일단 나중에 나가고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병, 무장, 장구 이거를 2020년대 현재 미국 등의 선진국이 갖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주자.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죽지 않고 잘 싸울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자라는 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드론봇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하서 여기 총 날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 총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인 로봇이나 무인기를 보내서 미리 딱 정찰하게 하고 그럼 안 죽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대 차원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병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인 부대가 무인 장비를 잘 활용해서 한 몸처럼 하고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적은 제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소위 유무인 복합 전투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늘상 뭐냐면요 기술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미래가 돼가지고 해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무인 로봇이나 이런 걸로 싸워야 돼? 근데 로봇마다 조작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은 이게 안 줄잖아요. 그래서 AI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이 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거기에 자기가 알아서 싸울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우리 전화 박사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렇군요. 네. 병력 부족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군사 강국들이 많은데요. 지금 세계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한 바로는 그 병력 부족을 대응하는 방법이 특히 뭐 다른 나라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징병제 국가에서 이제 병역 제도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토탈 폴스 팔러시 해가지고 1974년에 이제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가면서 상비 병력을 역할을 좀 줄이고 예비 병력과 민간 인력을 조정하는 형태를 보통 토탈 폴스 팔러시라 그러는데 저희도 아마 똑같이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고, 즉 상비 병력을 줄이면서 예비 병력이나 민간 인력에 그걸 동시에 고려해서 국방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민간과 경쟁을 해서 좋은 사람을 뽑고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뽑은 사람들을 오래 활용해서 우리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군이나 인력관리 체제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 있었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 전통적인 우리의 그 플랫폼들, 뭐 전차, 뭐 함정, 전투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감시 정찰 등 병력 소요가 많은 것을 기술로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군에서 지금 국방부라든지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지금 이런 방법들을 다 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병력 자원 부족에 대한 전체적인 국방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력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 충원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인구 증가가 나는데 안 된다. 일단 저부터 하나 더 낳고 양호법전이 하나 더 낳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야, 이게 충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충원해오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랑스 외인 부대처럼 이제 해외의 이민자들을 받는데, 그래서 국가 인원도 늘리고 하면서 군 복무를 의무 복무를 요건으로 하면서 인원을 뭐 채우자,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자 뭐 정책 결정권자가 혼자 이거는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인구 감소에 따른 안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예정된 미래라는 표현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지금인가를 넘어서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